네, 처음에 사실 학술이사님께서 테드 스타일 톡을 해달라고 하셔서 테드를 본 적은 있지만 뭔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테드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테크놀로지, 에듀케이션, 디자인이더라고요. 디자인. 그래서 저는 보통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무슨 학술적인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고 약간 교훈적인 내용이 많아서 그런 서브젝트를 해야 되나 보다 하고 해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을 처음으로 시도하니까 저도 어떻게 이 강의가 흘러갈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아마 잘 되면 아주 감동적인 거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폭삭 망할 수 있겠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시작을 해봅니다. 요거는 사실 제 슬라이드는 아니고요. 유명하신 고윤석 선생님이 자주 인용하시는 슬라이드고 제가 고윤석 선생님한테 제가 강의할 때 좀 써도 되냐고 문의를 드렸고 써도 된다고 그러셔서 이 슬라이드를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이게 이제 고윤석 선생님이 일본 모고 도시에 지나가다가 이분을 봤는데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분을 봤는데 이 오토바이 타고 가시는 모습이 마치 우리나라 중환자의학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고 느끼셔서 그때 사진을 찍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중환자의학에만 국한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나라 의료 전반적인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뭔가 어울리지 않고 위태위태한 그런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아주 좋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특히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런 좋은 의료 시스템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왜냐? 이게 이제 OECD 국가들의 2016년 태어난 사람들의 라이프 익스펙턴시거든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OECD 평균이고요. 빨간색이고요. 저희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최고는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의 라이프 익스펙턴시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더 놀라운 거는 최근 30년간 트렌드를 보면 계속적으로 라이프 익스펙턴시가 아주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료에 쓰는 비용은 굉장히 낮죠.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좋은 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돈을 별로 안 쓰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의료가 행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이 참 그 안에 갇혀있는 우리한테는 너무너무나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퍼블릭 섹터, 그러니까 공공 분야에서 우리나라 공공 분야가 차지하는 그런 비중을 보면은 의료기관에서는 한 6%, 심상수는 한 10%, 의사는 역시 한 10% 정도가 공공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민간 부분이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비율은 다른 나라, 우리가 가장 민간 의료가 발달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조차도 거의 4분의 1이 공공 분야가 그것을 백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10%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처참한 수준의 아주 취약한 공공 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의 최하위에 거의 최하위에 해당되고요. 그렇지만 의료기관 방문 수는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1위. 그럼 결국 그 낮은 의사 수가 더 많은 방문을 응대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인 것 같아요. 뭐 CT는 그래도 많죠. 우리가 많이 찍어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침상수도 보시면 우리나라 이게 이제 아마 요양병원들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 침상수가 확 올라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최대 OECD 최대 수준의 병상수를 갖고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요약하면 병상수는 최고 수준, 의사수는 병상수는 최고 수준, 의료기관 방문은 압도적인 1위, 의사수는 거의 꼴찌. 이게 우리나라의 위태위태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또 하나 아주 특징적인 게, 그러니까 의사와 환자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특징이 환자, 여기 환자고요. 이게 의사고요. 이게 이제 보험회사라고 한다면 이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사는 환자와 도와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조력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료보험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프로시저를 하겠다. 라프로스코피 콜레스토미를 하겠다. 그러면 의사의 소견이 거기에 합당을 해야지 보험회사에서 돈을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는 보험회사한테 돈을 내고 의사는 여기서 돈을 받죠. 그게 미국 의료 시스템의 환자, 의사, 보험회사의 관계인데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잘 아시죠? 예. 일단은 환자가 없다 돈을 내요. 물론 보험회사에서 조금 갖고 가죠. 네, 뭐 갖고 가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의사한테 직접 돈을 내죠. 예. 그러면서 나중에 의사는 또 일부를 여기다가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가 심사를 해서 삭감이 되면 너 과잉 진료했으니까 돈 받아가라. 이런 식의 관계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환자하고 친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구조로 우리 의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민들이나 사회가 보는 의료인들에 대한 시각이 이게 참 긍정적이지 않죠. 되게 안 좋다는 게 여러 분야, 여러 애스펙트에서 볼 수가 있어요. 뭐 의료 소송 당연히 올라가고 있고 분쟁도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통과된 의료법의 어떤 그 개정안이라든가 법들은 대부분 다 의사들을 아주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규제를 하려는 그런 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 사망이나 중증 장애가 있을 때 분쟁이 자동으로 개시가 되도록 한 신해철법도 그렇고요. 여기 전공의 선생님이 계신지 모르지만 전공의법도 사실은 저는 외부에서 우리를 규제하는 어떤 시도라고 봅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법으로 해결을 안 해도 되는 것을 법으로 규제를 한 아주 대표적인 법이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법 중에 하나가 이 소위 명찰법입니다. 세계 어디에서 명찰을 가지고 우리 의료인을 규제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나라 다른 직종은 이런 명찰을 꼭 폐용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진짜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이것을 우리가 가만 놔뒀다는 게 뭐 저도 가만히 있었지만 저도 뭐 책임의 일부겠지만 그랬다는 것 자체에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납니다.
그다음에 뭐 리베이트 방지법에다가 요즘 또 선샤인 액트까지 해서 우리가 잠재적으로 돈을 받아 먹어서 그런 돈을 받아 먹는 사람인 것으로 취급을 당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이런 사건이 터지면 무조건 경찰이나 검찰이 거기에 뛰어들어서 우리를 뭐 민사는 뭐 그렇다고 쳐도 형사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분위기는 굉장히 우리한테 불리한 상황인 것을 시사해 주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셨는지 모르지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사명감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면 적체가 되어버린 나라에 대한 어떤 청원을 누가 하셨는데 아쉽게도 이 참여 인원이 464명밖에 안 되는 하여튼 이런 분위기가 돼버린 것에 대해서 저는 참 당혹스럽고 사실은 당혹스럽고 저도 사실 전공이 의과대학 나와서 전공의하고 군대 갔다가 펠로하고 주니어 스텝 열심히 일하는 죄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사실 한 10년 전부터 꾸준히 고민을 해봤고요. 결론은 제가 내린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블레임하는 거는 저수가죠. 근데 저수가가 분명히 이런 원인은 제공을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1977년 의료보험이 시작이 되면서 3저 원칙,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의 원칙으로 시작을 했어요. 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의료보험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북한은 무상의료로 그 당시에 선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의료 쪽으로 뭔가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가 보험 환자의 점진적인 증가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저수가에서는 의료기관들이 과거에 어떤 수익을 낼 수가 없어서 그 수익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편법이라고 표현할까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방법을 나름 강구를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86년, 9년도 와서 전 국민 의료보험이 되니까 이런 압박이 더 심해졌고 결국은 그러한 행위들이 우리 의료계를 향한 신뢰감을 저하시켰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 의협회장님이신 노한규 선생님의 블로그에서 제가 따온 건데요. 그분이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형병원, 중소병원, 동네의원별로 제도가 변함에 따라 어떠한 일들을 이용해서 그 수가 보존을 시도를 했는지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뭐 가장 많은 것은 박리담회 이런 게 많고 비급여, 그다음에 성형미용, 그다음 선택진료비 이런 것들이 저수가를 보존했던 방법으로 사용된 건 맞고요. 근데 1914년도에 와서는 이제 성적진료비 폐지, 상급 병실료 조정, 비급여 축소가 되면서 병원들이 더 압박을 받고 있고 또 하나 바뀐 거는 이제 데이터입니다. 이제는 거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써서는 더 이상 저희가 버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아까도 보셨지만 OECD 국가 중에 거의 최저 수준의 의료 인력으로 최고 수준의 환자를 보는데 저희는 매진을 하고 있었고요. 이게 모 국립대학병원이 과연
강남의 검진센터로 돈을 벌려고 나서는 순간 우리 의료는 참 참담해진 겁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사이콜로지컬하게는 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병원이 뭐 이런 장례식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음식점, 뭐 잡화점 이런 걸로 또 부가적인 수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게다가 이런 뭐 마늘주사, 태반주사, 백옥주사, 장세척,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허리가 약합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왜 그놈의 척추병원들은 이렇게 많을까요? 네, 이런 현상들이 과연 옳은 건지. 그 다음에 우리는 맨날 심평원을 욕하죠. 근데 사실은 저희 전공이나 저희 교수들도 보면 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언제 신경 쓰게 되냐면 심평원이 깎기 시작하면 신경을 쓰지 그 전까지는 전혀 신경 안 쓰거든요. 그거는 또 심평외역 아닙니까? 네? 왜 우리가 이래야 되는지. 게다가 이렇게 그런 거는 이제 애교로 봐줄 수 있다고 치지만 이런 식으로 진짜로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일들까지 우리 의사 사회에서 공공하게 사실은 그동안 행해졌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이미지를 많이 추락시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 제가 이제 우연히 어떤 분이 이제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강의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게 그런 부분이 우리가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뽑은 겁니다. 프로페셔널이라는 거는 이게 선언하다, 고백하다라는 그런 어원에서 왔다는 용어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프로페셔널하다고 얘기를 하려면 결국 공개적으로 퍼포먼스의 하이 스탠더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도덕적으로도 옳고 그다음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만 프로페셔널이라고 서양 사회는 적어도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인이 프로페셔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사 사회가 프로페셔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뭐 프로페셔널에 대한 정의가 뭐 교과서와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요. 뭐 프레드슨의 정의를 보시면 어떤 사회에서 스페셜 스테이투스를 준 그런 어떤 집단이고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 직역이 어떤 조건을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스탠다드를 세우고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런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어떠한 집단적인 의식이 같이 있는 직역을 프로페션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사협회가 만든 이런 피지션 차트에서도 메디컬 프로페셔널리즘의 가장 세 가지 중요한 프린시플로서 환자의 웰페어를 우선적으로 하는 마음, 그다음에 페이션 오토노미를 지켜주는 거, 소셜 저스티스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프로페셔널로서 우리가 한 의무로서는 우리의 컴피턴시를 유지하는 거, 환자와의 오너스티, 그다음에 비밀을 지켜주는 거, 환자의 그 관계를 적절하게 유지를 하고 퀄리티 오브 케어를
향상시키고 케어의 액세스를 좋게 하고 그다음에 리소스를 아주 공평하게 나누고 scientific knowledge를 계속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conflict of interest를 제대로 조절해서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게 하고 이런 다른 여러 가지 professional responsibility까지 관여하는 이렇게 10가지 의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양 사회에서는 프로페셔널리즘의 일종의 사회학의 암묵적인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프로페셔널 집단은 아주 제대로 교육을 받고 퀄리파이 된 사람들을 길러내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퀄리피케이션이 있도록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제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퀄리티를 유지를 하고요. 사회에서는 그 직역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잘 해주는 이러한 그런 어떠한 일종의 계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계약 관계가 만약에 서로 이렇게 비틀어진다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프로페셔널리즘의 어떤 배경은 결국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되돌아갈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서양 사회에서는 항상 의사들이 어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일종의 그 사회의 중심에 서서 사회를 위해서 역할을 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 아세요? 초원의 집, Little House on the Prairie라는 여기도 보시면 이게 미국 서부의 개척 시대를 그린 그러한 건데요. 여기에 이 커뮤니티의 가장 중요한 이론으로서 닥터 베이커가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에피소드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 걸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존 삽킨스 대학인데요. 존 삽킨스가 레지던트 시스템을 만드는 최초의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이 네 분, 이분이 아마 산부인과 킬리 교과서 있죠. 그리고 이분이 아마 이분이 오슬로고요. 이 사람이 홀스테드. 요게 닥터 웰치. 이 네 분이 이 초기에 존 삽킨스를 키우면서 퀄리파이드 된 의사들을 키우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어떠한 것들을 많이 해주셨고 특히 이제 미래에도 서양 사회의 이제 미래를 보니 이 스타트랙 아세요? 예, 여기가 요분이 이제 의사죠. 닥터 레너드 맥코이. 그래서 미래에서도 서양인들이 그리는 미래에서도 이런 닥터의 역할은 굉장히 크고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그 문화에서는 의사와 사회의 컨트랙이 제대로 됐고 그런 문화에서 아주 지금의 의사들이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페니실린이 사실 최초로 환자를 치유할 수 있는 약이에요. 그게 나온 게 언제냐면 1940년대거든요. 그래서 서양 사회에서는 그 전에도 이미 의사들이 굉장히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그 소셜 컨트랙을 베이스로 열심히 사회에 봉헌을 해오다가 1980년대 후반, 1900년대부터 시작된 서저리의 발달, 그리고 이런 1950년도서부터 시작된 이런 치료제들의 발달을 이용해서 환자들을 큐어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서양에서는 긍정적으로 나오고요. 이 사진은 테이트 브리튼 뮤지엄에 있는 더 닥터라는 페인팅인데 이게 요분이 이제 이 그림을 그린 분이고
테이트라는 어떤 그 사람이 돈이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예술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 필데스라는 그 닥터, 그 페인터한테 돈을 주면서 네가 네 인생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한번 그려봐. 라고 그래서 이분이 1891년도에 이 그림을 완성을 했는데 어떤 순간을 그렸냐면 자기 아들이 결핵으로 한 10몇 년 전에 죽었어요. 근데 그런 죽는 과정에서 자기 아들을 돌봤던 의사의 모습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사들에 대한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서양은 그동안 의사들의 지위가 그 사회에 어떤 좀 탄탄한 지위를 갖고 있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해방 이전에는 뭐 물론 여기 연대에 그 세브란스도 있고 뭐 몇 개의 서양 의학을 했던 의료기관은 있었지만 그거는 굉장히 소수였고요. 전에는 결국 지금 소위 말하는 한의사와 심정적으로 더 사람들이 릴레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의원들이 환자들을 보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한방에 대한 어떤 심정적인 관계가 우리가 하는 의료에 대한 거하고 다른 이유가 아마도 그런 심정적인 어태치먼트가 그쪽에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 전혀 사회와 동떨어지게 갑자기 1900 해방된 이후로 의료기관들이 생기고 의과대학이 생기고 의사들이 생겼기 때문에 사회하고 이런 장기간에 걸친 관계를 갖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도 의사들을 보는 시각이 그렇고 우리도 프로페셔널로서의 나의 사회에 대한 어떤 기여도가 어때야 되냐에 대한 어떤 좀 생각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건데 이거를 우리하고 우리나라의 현실하고 한번 맞춰보면 과연 우리가 무슨 스페셜 스테이터스를 우리한테 줬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의사들끼리 자격을 주고 무슨 어떤 걸 하고 있나요? 아닌 것 같고요. 요거는 좀 맞는 것 같고 우리가 만든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과연 있나요?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과연 의사들이 이런 걸 더 우선시 하고 있나요?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도 3년 전에 메르스를 겪었을 때 사회가 우리는 잘못한 거 없는데 사회는 굉장히 우리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고요. 사실은 이 과정에 저는 의사협회 이런 의료기관 단체들의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우리 이론이 말도 안 되는 걸로 매도가 되는데 그들은 침묵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삼성의료원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나라 시스템의 문제다. 그것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들은 침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2년 전부터는 의사협회비를 안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다시 이 사회에서 뭔가의 문화를 만들려면 결국 구심점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그 구심점은
의사협회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해결책을 오늘 제시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고요. 왜 우리나라 의료가 이런 상황에 생겼는지 제가 나름대로 고민해서 깨달은 부분을 좀 공유하고 싶었고, 그것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 타결하는 방법으로서 우리 자체가 조금 더 옳은 방향으로 결집을 하면 장기적으로는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의견 한번 제시해 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